자, 오늘은 제가 이제 천마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지난 학기 올해 초에 시립대학교에서 세종시 도시 형태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김성원 교수님을 모시고 썼고, 그때 박서영 교수님이 오셔서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이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천마을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 지은 생활권 도시의 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다른 생활권의 계획을 이끄는 어떤 선도적인 계획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 공모전도 국제 공모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원형지 설계 방식이라고 해서 계획된 상태가 아닌 그냥 비어 있는 대지를 주는 그런 방식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 설계 방식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굉장히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요성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도시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단계를 보시면 세종시라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분권과 분산, 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지식경제 사회에서 어떻게 유연한 국가 체제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계획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가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념 공모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도시개념 공모전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시 조직의 구성 방식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계획가들이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이 내용들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제 천마을의 공모전을 내는 사람이면, 제가 만약 그걸 내는 건축가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도시의 부분을 설계를 하는데 이 전체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상황에서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얼만큼 취해서 여기다 넣어서 공모전에 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중요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새로운 도시계획의 아이디어와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의 관성이 이렇게 부딪혀서 충돌해서 수렴되는 지점이 바로 천마을의 마스터 플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이 단계를 전반적으로 봐야만 천마을의 이의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도시개념 공모전에서는 어떤 걸 추구했고,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다루고, 그것은 천마을에 언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개념 공모전 당선작이 주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조금 알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 설명 다 드릴 것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근데 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근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명확한 구분을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저기 밑에 있는 집 그림이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저기 알렉산더 클라인이라고 한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인데, 집안의 동선을 세세하게 분리해 갖고 그 동선이 서로 어떻게 안 겹치게 할까, 이거를 연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연구가 이제 진행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합리적이고 기능만 추구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도시를 경직되게 만들고 비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1950년대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있었어요. 오늘 다 소개하진 않을 테고, 이 실험들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기능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라는 거죠. 기능이 하나로 뭐 여가나 주거 이런 거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기능은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 커뮤니티 형성일 수도 있고 개인의 자유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만약에 내가 특정 기능을 몇 개를 뽑아서 도시에 심자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기능을 한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능을 한정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이 기능을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다 도시에 포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제가 표현하는 말이 기능은 비결정적인 거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기능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다른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의 생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럼 기능의 다양성이나 기능의 비결정성, 그 다음에
사건이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무슨 구조냐 하고 봤을 때 열린 구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열린 구조라는 것은 최대한의 사건을 담지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린 구조라는 개념은, 또는 열린 예술 작품이라는 개념은 우리 건축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1950년대 이후 예술계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저런 그 피아노 작품을 보시면 악보인데 저렇게 악보가 막 서로 나눠져 있어서 이 나눠진 악보들이 연주를 할 때마다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이분 젊은 분들은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 두 번째 것은 스탠리 패러블이라는 그 게임의 구조예요. 굉장히 구조가 닮아 있죠. 그 게임에서 서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세 번째 것은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존 케이지라는 음악가의 굉장히 이상한 악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하기를 원했냐 하면은 도시의 이런 다양성을 담으려면 어떻게 하면 열린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건축계나 도시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연구를 했고, 그 연구한 작품들이 저 위에 있는 저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나 매스를 크게 만드는 방식 대신에 어떻게 작은 부분들, 방이나 아니면 길, 그다음에 작은 공원들을 이렇게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또는 이것들을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도시를 형성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위에 보이시는 두 그림이 20세기 건축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라빌레트 공원의 램 크라우스가 제안했던 안인데요. 보시면은 저런 식의 띠 형태의 모양으로 쭉 띠를 붙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공원의 프로그램들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저 그림은 키오스크나 아니면은 작은 피크닉 에리어 같은 것을 이 공원에 막 뿌려요. 흩뿌리는 식으로, 폭파시키는 식으로 쫙 뿌립니다. 그리고 길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들을, 이 네 가지 시스템을 딱 그냥 겹쳐 놓으면은 이런 공원이 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경영 공모전 5작품 중에서 4작품은 최소한 이런 개념들과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페레아 것을 좀 살펴보면, 여기 그 페레아가 추구했던 그 도시기념 공모전에서 제안된 개념들을 몇 개 읽어보면 이 개념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개만 읽어보면, 형태 이전의 의미를 가지고 자신을 채우는 기억할 만한 장소로 구성된 다양한 변화하는 도시다. 시민 활동의 생성자의 도시다. 혹은 활동이 다른 활동을 보조하면서 자신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함께 묶여 있는 기능적 중첩의 도시다. 뭐 창조적인 기회로서 각각의 장소가 제공이 된다. 한정되지 않은 도시며 위계가 없는 도시다. 자, 이런 이제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맥락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능의 다양성이나 비결정성, 사건의 생성, 열린 조직 개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이 말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빌레트 공원을 설계할 때 램 크라우스가 한 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면 거기 그대로 읽어보면 라빌레트 공원을 설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설계 경기의 본성은 메트로폴리탄 평화 위에 상호 간섭을 통해서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연쇄 반응을 생성하는 역동적인 사건의 공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 말이 길긴 한데 요 앞에 있는 활동이 다른 활동을 보조하면서 연장하는 방식으로 함께 묶여 있는 기능적 중첩의 도시라는 것과 굉장히 표현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 도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공부 많이 해서 하고 이해를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쉬운 예들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예를 갖고 왔는데, 아까 아드리안 거제 분께서 그 도시의 예로 굉장히 훌륭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밑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건 위넨 공과대역입니다. 저 안에 아티룸에 뜬금없이 저렇게 5층짜리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근데 IT 오피스의 하나의 예인데, 보시면은 회사 안에 트랙도 있고 운동할 때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렇게 도시 광장 같은 그런 장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 IT 오피스를 보면 기능이, 업무라는 기능이 그냥 한 장소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장소에 펼쳐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의 그런 업무들은 굉장히 창조적인 업무들을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장소들을 제공해야만 거기서 여기서도 일했다가 어떨 땐 카페에 가서 생각도 좀 해보고, 저런 광장에 앉아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내보다가 생각 잘 안 나면 저런 미끄럼틀에서 한번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식이 돼야만 여러 가지 그 창조성이나 개인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다양한 것을 도시에서 이제 어떻게 조직으로 짤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페레아가 그런 도시 조직은 이런 도시 조직이다라고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페레아가 만든 것은 띠를 연속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가 띠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부분 도시를 도시 권역으로 한 25개로 나눴는데요. 그 사이에 하얀 부분에는 도시의 공공 프로그램들을 분산해서 넣습니다. 뭐 극장이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뮤지엄이라든가 그런 게 다 여기 하얀 띠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권역 안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띠, 즉 뭐 보라색이 여가랑 기능, 여가랑 업무, 그 다음에 빨간색이 주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띠들로 이렇게 쭉 붙여서 도시 권역 안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프로그램 띠 안에서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확률적으로 퍼센티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은 하나의 띠가 하나의 색깔로 칠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칠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도시 이 권역 안에서는 면적을 차지하는 원래 있던 뭐 보전 녹지라든가 큰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좀 큰 규모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면의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띠하고 또 겹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지금 라빌레트 공원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띠의 연접의 시스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의 중첩의 방식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을 구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안을 보시면 굉장히 장소가 다양한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원을 중심으로 뭐 업무도 있다가 주거도 있다가 주거 안에서는 옆에 또 업무가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생활권을 가져가서 우리는 이제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냐? 자, 이게 이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생활권 도시 조직인데 지금 생활권 개념 구상도라고 기본계획에 나오는 요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주거지 밀도 배치 개념이라는 요 두 개의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거의 모든 생활권이 이게 다이어그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대로 요 모양으로 설계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은 아까 이 빨간 것이 대중교통 중심축이라 그래서 환상형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의 수직으로 보행 녹지축을 설정한 다음에 이 보행 녹지축에 공공시설이나 학교 이런 것들을 밀집시키고 그 주위를 저밀, 중저밀 주거로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 대중교통 중심축에서 멀어질수록 주거의 밀도를 낮춘다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페레아의 도시 권역이라는 요 개념은 굉장히 기능적 다양성이라든가 비위계성, 탈중심성 혹은 열린 조직, 사건의 생성 이런 것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개발 계획의 이 계획은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 기반해서 발달한 대중교통 중심축 계획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920년대 초반에 나온 계획인데요. 그 커뮤니티 하나를 독립적인 단위로 보고 그 독립적인 단위 안에서 모든 시설이 갖추고 보행로가 그걸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근데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그 뒤로 도시계획에서 굉장히 관성적으로 계속 쓰이던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계획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그 커뮤니티를 굉장히 독립적인 단위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너무 자기 충족적인 닫힌 커뮤니티의 개념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 조직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띠의 연접을 위한 방식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강한 중심을 형성하는 방식임을 볼 수가 있죠. 가운데 보행 녹지 쪽을 굉장히 중심으로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주거가 이 중심을 둘러싸는 형식으로 형성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블록의 형상과 크기도 페레아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50m에서 100m로 이게 작은 반면에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는 아파트 단지 계획을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게 한 필지가 한 블록이 되는 그런 면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요 도시 생활권 하나, 도시 권역 사이에 요 경계 부분인데, 페레아에서는 요 중심이 되는 시설들을 다 이 경계 부분으로 빼서 넣었어요. 여기에 들어갈 시설들이 다 분산돼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중심에 다 이것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경계 부분은 어떻게 생겼냐? 요 부분을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로만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만드는 이 도시 벽하고 그 다음에 이 쐐기형 녹지 가운데 중앙 분리돼 이 간선도로까지 합쳐져서 생활권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이 되도록 분리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페레아의 안에서는 사람들이 도시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중심이 아니라 이 생활권의 경계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25개로 나눠진 생활권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이동하고 도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마을은 어떻게 설계가 되었느냐? 이게 이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DA하고 건원에서 내서 당선된 건데, 바람개비 마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느냐?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플레잉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복합 가로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가로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주거가 놓이는 주거판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연두색은 공원입니다. 이 가로 공원도 있고 중앙에 이런 식의 섬처럼 돼 있는 이런 공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녹색 부분은 보존 녹지로 도시군용 공모전을 할 때 저 녹지는 지켜라, 부수지 말고 보존을 해라 하는 그런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주거판, 그다음에 복합 가로판, 가로공원, 그다음에 다시 복합 가로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띠로 계속 붙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으로 가면서 이 복합 가로판이 이렇게 가면서 좀 굵어지면서 망 형태로 변하면서 안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물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때 당선된 안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요 오렌지색이 여기에서는 이제 복합 가로판인데, 복합 가로판이 이렇게 가다가 주거판하고 이렇게 깍지 낀 모양으로, 주거판은 얇아지고 복합 가로판은 이렇게 넓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의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복합 가로판이라는 것의 이제 모습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이 첫마을 계획은 굉장히 도시개념 공모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수용해 갖고 아이디어로 반영을 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신 설계 설명서 도판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이 바람개비 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냐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물리적 구조나 시각적 형태를 배열하거나 고정된 물체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열린터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열린터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건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다기능적인 열린 공간 혹은 지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계획 방식인 그리드 방식 또는 영역의 분리,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각 영역 간의 접촉면을 극대화한 인간 중심적 토지 이용 및 도시 건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표현들은 아까 페레아가 했던 표현과 아주 일치하는, 그것을 거의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가로판에는 그냥 가로 공원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 건물 자체도 이 가로를 따라가는 저층형과 고층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아파트 단지의 여러 시설이라든가
작은 상업들 같은 것이 눌러 나오고 또 무슨 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설치될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벤트 가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제 가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과 공원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엄마가 여기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애들은 요 공원에 나가서 뛰어놀고 이럴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마을 공모전 당선자인 바람개비 마을의 도시 조직 방식조차도 앞에서 나온 도시 그 공모전에서 제시됐던 방식들을 잘 이용해서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리아가 이런 식으로 띠를 계속 연접시키는 방식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바람개비 마을에서는 주거판이 물론 이제 공동주택 단지나 타운하우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굵어지는 면이 있지만 이렇게 띠 모양의 형태들이 서로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그런 형식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띠 모양이 중요한 것은 램크라우스가 옛날에 라빌레트 공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띠가 이렇게 서로 길게 붙게 되면 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 사이에 간접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길이가 굉장히 길게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페레아가 도시 전체를 설계하면서 그 도시 전체의 원형에 대해서도 이게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형태는 도시에서 자연으로의 접촉면이 최대화되면서, 그리고 이 띠가 얇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 자연으로 바로바로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도시 공원이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나 창조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조금 이제 차이점은 페레아의 띠는 이렇게 대중교통축을 이렇게 따라가는 반면에 이것은 이제 띠가 이렇게 좀 돌아가 있는 방향으로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여기 녹지축이 있고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오늘 설명하기 좀 너무 길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천마을 계획의 훌륭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사실 페레아의 안을 봤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면 제가 생각을 했어도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이제 너무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마을 바람개비 마을에서는 기본 계획이나 개발 계획 혹은 우리의 유형 공동주택 유형인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수용을 하면서도 이 아이디어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걸 종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의가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파트 단지로는 이런 복합 가로판이나 가로공원들을 쭉 넣어서 아파트 단지 내부로 이 도시 조직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공원까지 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가 그 굉장히 큰 단지로 도시 조직과 유리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계획이 이제 실현 단계에서는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왜 이게 실현이 못됐었냐 하면 마스터 플랜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부대 복리 시설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아파트 단지 중심에 놔야 된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상업 시설은 아파트 입구에 놔야만 경제성이 생기고 대로변에 놔야만 경제성이 생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조직하고 이런 복합 가로판과 이렇게 같이 가던 여러 시설들이 이 단지 중앙하고 단지 입구로 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끝에 더 문제점이었던 건 뭐였냐 하면 결국 이것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관리하냐 이거죠. 이 복합 가로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누가 설계하고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논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 없이 그냥 나중에 아파트 단지의 적용의 일부로 이게 추진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파트 단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이상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었던 요 핵심적인 개념을 그냥 아파트 단지 적용으로 설계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MP인 하민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급기야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사이 공간조차도 없어질 판이었다. 어떤 단지에든 속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가운데 담을 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원안을 지키지도 못할 거면 국제공모는 왜 했나 싶었다.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합가로판을 제대로 설계를 했으려면 이제 이것을 굉장히 공들여서 따로 설계하는 그런 추진 체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못했죠. 이제 오늘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결론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추진 단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계획을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하려고 한다면 그 새로운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변형시켜서 적용시켜서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 단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시간들이 훨씬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정환 교수님이나 아드리안 과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를 생각할 때 새로운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무슨 스마트 도시 한다고 스마트 도시 막만 까는 게 스마트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학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학교가 학교 내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학교가 확장이 돼서 공원으로 확장이 되고 학교가 확장이 돼서 어떻게 도시로 확장이 될 것인가. 지금 저번 아까 아드리안 과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훌륭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1층에서 다니면서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도 가고 이런 그 도시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연계 가능성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만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도시가 더 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